유시민 끝났다는 말이 퍼지며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뒤에서는 다시 섭외하려 했다는 정반대 정황까지 나오면서 말과 행동이 완전히 충돌하는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김건희 관련 주장까지 이어졌지만 유시민 작가는 이를 두고 한마디로 헛소리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건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으로 그냥 유시민이 끝났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같이 매불쇼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죠. 진짜 퇴물한테는 아예 언급조차 안 한다고요. 이준석 사례가 있습니다. 이준석 하다가 이제 이준석 언급도 안 하잖아요. 왜냐? 진짜 퇴물이 됐으니까. 유시민이 진짜 퇴물이 됐으면 굳이 저렇게 썸네일까지 하겠습니까? 끝나길 바라는 거죠. 일단 이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웃긴데, 야, 저 이거 되게 재밌게 야,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방송에서 약간 무용담처럼 썰 푸는 것도 전 되게 신기했는데, 장성철 씨가 이제 대기실 비하인드를 공개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제 뭐 그 얘기입니다. 유시민 작가님을 보고 그 MBC 뉴스 아이킥에 최근에 나오셨을 때 그때 이제 겹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용기내 가서 인사를 했는데 뭐 거기서 싸늘해가지고 그냥 나왔다. 이걸 막 웃으면서 썰을 풀더라고요. 방송에서는 막 끝났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면서 옆에서 이제 섭외 요청 못했겠네요.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 섭외 요청해요? 끝냈다며요. 유시민 망했다며요. 퇴물됐다며요. 왜 섭외를 합니까? 퇴물됐는데. 방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는 방송계를 잘 몰라도 이제 시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날 왜 계속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야 조회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인디전, 사이버네란 문제로 방송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는 현안인데 평론방송 제가 나가서 그 얘기를 하면 쟨 또 무슨 얘기하냐. 그러니까 제가 하던 것도 집어치우고 평론하려고 다른 막 현안들을 봐야 돼요. 무슨 이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기존에 하던 방송을 다 끊고 지금 이런 식으로 활동을 바꾼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진짜 퇴물이 되고 진짜 영향력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언급 자체를 안 하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2분 뉴스에 출연하셔서 슈퍼챗 2,500만 원을 받아낸 거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보통 그동안 그 유시민 작가님이 겸공, 매불쇼 이런 빅 채널에 나가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서 만약에 슈퍼챗이 이 정도 규모로 나왔다? 원래 그런 채널들은 1, 2등 하는 채널들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2분 뉴스 채널은 그러지 않은 채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이라는 그 이름 세 글자로 전 세계 슈퍼챗 1위를 찍은 겁니다. 야, 그 과정에서 제가 2분 뉴스 분들한테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누군가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보는 건,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라이브 방송하면서 그 무슨 뭐 황희도도 끝났다, 이제 2분 뉴스한테 밀려서 황희도도 이제 버려질 거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기우제를 또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많이 봐달라고 하면서 원래 50만원 슈퍼챗을 쏘려고 했는데, 어라? 공지를 보니까 이 모든 거를 수익을 노무현재단하고 그 평산책방에다가 기부를 한다고? 그럼 이게 물론 그 50만원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20만원만 보낸 겁니다. 뭐 진행 그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이해는 하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부담스러운 상황입니까, 솔직히. 3년 전쯤부터 다스베이다 방청객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짧은 기간에. 이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2,500만 원이라는 돈이 슈퍼챗으로 저렇게 나와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뭐 정말 많은 이 부담감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환호 자체도 되게 부담이 느껴지죠. 정말 압박감을 많이 느꼈을 텐데 이건 진짜 대단한 거고요. 특히 이거를 노무현 재단과 평산책방에 기부를 한다는 거 보고서 더더욱 놀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채널들이 절대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일부 기부를 할 수도 있죠. 전액한다는 것 자체가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유럽 도시기행 3, 지금 보시면 국내 도서 1위, 인문 1위. 누가 퇴물이요? 이런 퇴물 보셨어요? 나도 좀 저런 퇴물 좀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영향력이 좀 떨어져서 저 정도 되고 싶다. 야, 오히려 저들 말대로면 영향력이 떨어져서 이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예?
나도 좀 저렇게 책 하나 내면은 그냥 태물 돼가지고 저 정도 되고 싶다. 진짜 나도 좀 태물 좀 만들어 주세요. 야, 태물이 그런 의미면 우리가 태물의 이 사전적 의미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태물이라는데 영상, 언론, 방송에서 최다 유시민 하고 있고 바로 그냥 저 베스트 1위 찍어가지고 압도적인 1등을 찍고 있고,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배우 김규리님이 또 최근에 그 교보문고에 가셔서 유럽 도시 기행 3를 사면서 이 사이버네란도 같이 사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이버네란. 저는 이렇게 맨날 나갈 때마다 사이버네란 좀 봐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을 담아놨고요. 저는 설명 엄청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사실 저렇게 전체 1등을 찍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시민은 태물이 됐는데 이렇게 1등을 찍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유시민의 논평을 논평하고 그 논평의 논평을 또 논평하고, 무슨 유시민 작가님 한 달에 한두 번 출연한 영상으로 수백 개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생 유튜버, 조롱 유튜버들, 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유시민을 둘러싼 현상이 너무 웃기다. 마치 천만 감독처럼 유시민이 논평만 하면 그 논평을 논평하는 유튜브, 논평을 해석하는 유튜브, 별점 테러하는 유튜브, 찬양 유튜브, 46만 389개 올라오는 게 너무 재밌다. 이게 지금 딱 현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매불쇼에서도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진짜 태물이었다면 이렇게 언급조차 안 됐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별의별 방식으로 또 이간질을 시작하는데, 이토랜드라는 사이트를 제가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토랜드라는 커뮤니티를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그 안목이 있으신데, 어떤 식으로 저들이 사람을 건드리냐, 황희두가 유시민보다 나은 점이라고 글을 올려요. 이게 소위 이 어깨 뽕에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 제가 이거는 이미 프로게이머 시절에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그 메타인지가 중요하다고, 평생 저는 이제 이 메타인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이런 걸 보면 저는 이제 웃는 편인데, 의외로 안 믿기시겠지만 내 앞에 있는 어떤 욕망, 이런 거에 그 한번 휩쓸리면 이런 걸 보고 난 다르다, 내가 바로 넥스트 유시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보시면 왜 갑자기 그럼 저런 글을 썼냐? 적어도 황희두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잖아. 솔직히 황희두가 유시민보다 더 인간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말이지. 생각이 다르면 대화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치, 내가 그래도 좀 나는 막 이렇게 상대방하고 대화도 하고 난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있고, 요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에 뻥에 차는 사람들이 근데 꽤 있어요, 실제로. 웃기죠? 안 믿기시죠?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글 하나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러고 돌았더니 막 주변에서 전화도 오고 막 댓글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막 오고, 막 이런 환경 속에 있다 보면 사람의 뇌가 그렇습니다. 이게 인지적 취약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의 그 인지적 취약점을 파고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간질하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또 네티즌들, 당사자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이걸 보는 제3자로서 뭘 노리는 거냐? 당연히 유시민 작가님을 응원하는 분들 입장에선 황희두가 뭔데? 하고 황희두를 욕하게 되죠. 황희두 저 고졸딸이 프로게이머가 뭐라고 이러이러하게 하게끔 글을 남기게 할 수 있죠. 툭 하나 던지면 확 불길을 끼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를 응원한다거나 유시민 작가님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뭔데? 언제적 유시민인데? 이러고 제3자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게 제가 전형적으로 그동안 보여드렸던 이런 이간질 방식의 와해 공작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토랜드가 대단히 건강한 사이트인 건 일단 운영진의 역할이 거의 8할입니다. 일단 운영진이 이런 거에 넘어가면은 아무리 네티즌의 집단지성의 힘이 있다 그래도 하루아침에 붕괴가 돼버려요, 커뮤니티가. 운영진이 일단 여기는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 게 큰데, 보시면 네티즌들도 만만치 않죠. 추천 12는 아마 높은 확률로 12명은 이제 이 이간질을 작정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일 거고요. 비추 160은 이제 어디 감히 이런 수준 낮은 이간질을 해. 그래서 저도 비추했습니다. 어디 감히. 제가 유시민 작가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이게 왜 일단 이 말씀을 그렇게 길게 드렸냐면, 프로게이머 시절에 오히려 제가 그런 이상한 뽕에 찼던 적이 있어서
정치인들이나 제가 주변의 인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메타인지입니다. 저도 오히려 게임할 때는 막 나름 그래도 쭉쭉 치고 올라가고 아마추어 시절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게임단 입단하고 들어가면은 내가 나중엔 진짜 이 당시 택백 리쌍 이기고 그럴 줄 알았는데 현실은 요한이 형한테 한 판도 못 이겼잖아요. 그러고 이제 은퇴를 하면서 문득 생각한 거예요. 내가 뭔가에 씌였었다. 이게 내가 이 내 위치를 몰랐다. 열심히 연습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이제 프로파간다에 관심 많아서 이 심리전 아까 딱 저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이 팀을 분열시키는 거에 제가 특화돼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키보드 워리어 생활하고 막 그랬었는데 메타인지가 좀 부족했었죠. 현실은 이제 요한이 형한테 제대로 혼쭐 나고 그때 곰TV 서버 터지고 그때 느꼈습니다. 진짜 전 국민한테 심지어 막 해외 팬들도 와서 보고 막 그랬으니까 해외에서도 중계하고 했거든요. 해외에도 이제 망신을 당하고 느꼈어요. 그때 알았어요. 근데 제가 다행인 건 뭐냐? 다행인 거는 그러고 이제 이쪽 바닥을 와서 무조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메타인지다.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자.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보면 과도하게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무조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한테도 지난번에 이해찬 고모님 강연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미 2020년 총선 때부터 지역이든 비례든 국회의원 제안이 왔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난가? 이거 난가병 있잖아요. 내가 이 청년들을 탁 설득해가지고 탁 압도하고 막 난가? 내가 이준석을 딱 상대하고 마삼중 탁 하고 난가?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티즌들이 반응을 또 해주세요. 글쓴이가 이간질로 먹혀 들어갈 거라고 기대하면서 자기 글이 신박하다고 자화자찬했을 거 생각하면 한심하다. 심지어 뒤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실제로 방송을 이제 전체를 보신 분이 또 댓글 다신 겁니다. 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패널들도 수긍하는 부분은 잘라버렸구나. 왜냐면 제가 방송에서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이버네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는 말씀드릴 의향이 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어떻게 이 해석을 멋대로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따까리라고 맨날 뭐 가방 못지라고 생각이 어쩜 그렇게 똑같이 뭐 세뇌당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생각이 다른 점이 드러난 거예요. 당연합니다. 유시민 작가님이든 김어준 공장장님이든 이해찬 고모님이든 제가 어떤 존경하는 분들이든 어떻게 생각이 100% 똑같겠어요. 정중희 교수님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각각의 우리는 생각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당연히 있죠. 근데 그 다른 점에 대해서 저들은 평소에 뭐라 그러냐면 따까리라고 공격할 땐 문조 털레요라고 막 공격할 때는 세뇌당했다는 식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이 다른 점이 나왔으면 원래는 자기들 생각이 틀렸네? 라고 가야 정상이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세요. 자기들끼리 오합지졸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가 세뇌된 거지? 라고 역으로 물어볼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보시면 유시민, 김어준, 윤석열, 김건희 4명이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저에 대한 비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한 5개월 전쯤입니다. 당시에 이게 제가 허위사실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죠. 유튜브랑. 직접 연락을 드려가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헛소리다. 나는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모임은 고사하고 실물을 본 적조차 없다. 근거 없는 소문과 허위사실 확산에 각별히 유의해달라. 이 얘기를 한 이후부터 저한테 뭐 가방 못지가 어쩌고 뭐 따까리가 어쩌고 막 온갖 인신공격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듯이 와해 공작이 안 먹히면 반드시 그 넥스트 단계가 뭐냐? 같이 엮어가지고 유시민이 왜 황희도 이뻐하는지 알겠다. 유시민도 게으르네. 황희도는 MB 국정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MB 국정원 이후로 자기의 설명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압축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MB 국정원 키워드는 머리에 남으니까 국정원하고 어쩌고라고 갖다 붙여요. MB 국정원 어쩌고 막 한 거 또 저 음모론 떠들었잖아. 이거 그냥 유시민 작가도 그대로 그냥 유 이재명 공작설이라고 이런 식으로. MB 국정원 어쩌고입니까 제가 얘기한 게? 더 들어가 볼게요. 한겨레 20일에서 김소희의 정치의 품격이라는 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유시민의 입, 선민의식과 자기애가 빚은 대참사. 그러면서 막 쭉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유동적인 세력과 흐름을 유시민은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낸 조직으로 여기는 것 같다. 제가 예전에 라이브에서 일부 보여드렸지만 이게 유동적이라고요? 이게 그냥 자연 발생적인 거라고요? 제가 리박스쿨 제보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몇 분들하고 해온 게 있는데, 직접 봐온 게 있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제대로 취재를 안 했거나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그냥 툭툭툭 던지는 거예요. 전형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보면은 유시민 작가의 발언의 원문을 보지도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는 자신을 향한 요만큼의 비판도, 조그만한 푸대접도 못 견뎌 하는 것 같다. 비판하라고 했는데요. 생각이 당연히 다르고 내가 누군가를 비평하면 누군가도 나를 비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필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뭐 잠든 거예요? 아니 뭐예요? 그러면서 지나친 자기애에 눈이 가려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존중하는데 그게 위험한 선택이라고 유시민 작가는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뭐 그게 이제 소위 문조털레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유들을 말씀을 하셨죠. 이대로 가게 되면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건데 이걸 딱 잘라서 언론이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제목만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전체를 보고 저런 식으로 글을 썼다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냐? 20년 넘게 구독 중인데 실망이다. 인터뷰를 보지도 않고 그냥 제목만 훑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것 같다. 실제로 예전에 어떤 글 썼는지 보여드릴게요. 2024년 2월에 이번 총선 어느 당도 과반이 안 되기를. 선택지가 다양해야 소신 투표도 가능하다. 뭘 더 봅니까? 예, 어느 당도 과반이 안 되길 바랬다는데 뭘 봅니까? 지금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시민 작가님이 쓴소리 한다고 욕하는 사람들,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김준일 씨 지금 막 방송 나와가지고 얘기하죠. 과거에 어떤 식으로 불과 얼마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 조롱했는지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TV조선부터 보세요. TV조선만 이런 게 아닙니다. 유시민하고 따옴표하고 이재명 정부는 망하는 정부, 어물전 썩은내 발언의 친명계 발칵. 전형적으로 영상을 이거는 보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맥락을 왜곡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유시민 작가님이 최근에 뉴스아이킥에 나오셔서도 이 메시지를 내신 겁니다. 문해력이 떨어지냐고. 실제로 오늘날 이 맥락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꼭 이 사안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소위 윤 어게인을 비롯해가지고 막 지난번에 fem코 중추절 막 보여드렸잖아요. 중자만 들으면 중국의 명절? 난리가 났었잖아요. 특정 단어만 들으면 바로 반응하는 거. 이게 이제 오늘날 플랫폼 환경하고도 연결돼 있거든요. 이 쇼폼을 보면서 되게 짧고 자극적인 거에 뇌가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니까 긴 문장을 못 읽어요, 실제로. 이게 꼭 안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의도적으로 떼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이게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TV조선 같은 데는 그런 건데 실제로 그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맥락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해력 얘기가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뭐 극우화 혹은 일배화 문제를 대응할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문해력, 맥락 문제.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네티즌들도 이 재래식 언론을 향해서 문해력 좀 키워라. 정확한 질문의 맥락이 원래 뭐였습니까? 일반론적인 얘기였잖아요.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부패하냐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착 맥락을 일부 제거한 다음에 잘라서 딱 갖다 붙이면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썩은 내가 난다고 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라가지고 갖다 붙이는 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뭐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든 정치인이든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거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도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 있으면 제가 어떤 식으로 잘라 붙여질 수도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평가들에 대해서도 구분해서 들어야 될 분별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이제 제목만 봤는지 전체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대로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썩은 거는 유시민이다, 진중권급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 다른 정치인도 아니고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시민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문모닝 때를 기억하죠.
심지어 그거를 조롱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진중권입니다. 아침마다 문재인 씹던 문모닝, 박지원이 국정원장이라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중권이 최근에 또 김남준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진중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중권이 이런 반응이에요. 이건 유시민한텐 극찬이고 나한텐 모욕이다. 진중권이 더 이상 떠드는 건 이제 퇴물이 됐다는 거 이제 저런 사람이에요. 정작 진중권에 대한 이야기가 비평가들 사이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거의 안 나오죠. 진중권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고 언론에선 보도하고 있지만 전혀요. 진중권 지금 속으로 얼마나 싱글벙글하겠습니까? 진짜 퇴물이 돼가지고 자기 이름도 제대로 거론이 안 되는 와중에 갑자기 내가 또 나왔다. 언론에 드디어 다시 내 이름 석자가 나왔다. 제가 이걸 왜 정확하게 하냐면 그 이준석하고 제가 지지난 대선 때 이준석하고 한 축에는 진중권이 있었어요. 이 두 명에 대한 나름의 실험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마삼중이라고 했더니 이준석이 얼마 안 가갖고 페이스북 차단을 해서 지금 거의 4년 넘게 페이스북 차단을 안 풀고 있고요. 이준석의 내적 심리 어떤 거를 이제 좀 가리고 싶어 하는지를 그때 이제 캐치를 했던 거고, 동시에 진중권한테는 제가 퇴물악플러, 친윤 스피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론에 자꾸 나와가지고 자기가 좀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는 척 하면서 중간인 척, 뭐 정의당 소속이지만 뭐 윤석열하고도 대화가 가능한 막 이런 포지션에 서고 싶어 하는 것 같길래 퇴물악플러, 친윤 스피커라고 했는데 언론에서 그걸 봤더라고요. 언론에서 갑자기 제 이름이 나오니까 진중권이 그때 처음 반응했습니다. 개나 소나 진중권 저격수냐고. 그러면서 본인이 제명학,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조롱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좀 상대하다가 너 좀 내가 조만간 상대해줄게, 기다려. 딱 기다려 한 다음에 지금 4년 넘게 진중권 씨도 반응이 없어요. 그게 이준석과 진중권이라는 사람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넘어갈게요. 진짜 퇴물은 이제 이런 게 퇴물인 겁니다. 사람들이 언급조차 잘 안 하는 거. 핵심은 이거죠. 유시민 작가님이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인신 공격과 조롱을 받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기를 얻어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만약에 진짜 인기를 얻으려고 했다면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으셨겠죠. 그럼에도 속상해하지 않으면 그건 나한테 타격이 1도 없다 라는 메시지를 또 전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이 또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더라고요. 이걸 이제 고일석 기자님이 페이스북에 올려주셨는데, 유시민은 나보다 학력이 없는 사람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데 있는 데 대한 그럼에도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무시하는 데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고일석 기자님은 유시민을 입에 올리는 사람 중에 유시민에 대해 가장 잘 모르는,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는 인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유시민 작가님이 실제로 칼럼을 때려치우고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직접 돕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각오로 이 글을 쓰셨죠. 이 386 의원들, 학생운동 선배들이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어떻게 무시하는지를 보고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공개적으로 지지하게 된 이유가, 당시 대통령 이전이죠. 서울대 출신 중에서도 나도 이제 좀 잘났다는 사람인데 내가 노무현 후보 밑에 기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모시고 밑에서 일할 의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다. 노무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럴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냈던 겁니다.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서영교 의원님 글 하나 올려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거죠. 육하원칙에 의한 근거도 없이 의혹 제기로 당의 위험을 빠뜨린 사람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당을 파산시킬지도 모를 의혹 제기는 중징계에 조치함으로써 발본색원해야 합니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글을 올린 게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서영교 의원님이 쓴 것도 있는데 어디 갔지? 정권 송치는 형사소송법 안에 넣지 않습니다. 합동대응본부도 넣지 않습니다. 일찌감치 김민석 총리 시절 보안사건을 요구로 정리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도 대책을 법안에 담고 향후 시행령으로 담겠습니다. 약자보호 제대로 된 수사체계 만들겠습니다 라고 서영교 의원이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서도 이거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조금 전에 그 장윤진 TV에서 장윤진 기자님이 얘기하는 게 23일에 무슨 법무부에서 뭐 북토크가 열렸나 봐요. 그 북토크에서 마치 지금 민심이 이러니까 소나기는 좀 피해가자, 약간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걸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 항상 얘기하는 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은 저는 응원하기 어렵다. 응원받기 어렵고 그거는 보안 수사권이든 정권 송치든 무엇이 됐든 앞으로 정부가 관철하는 방식을 이렇게 관철한다면 대단히 호응받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반지하의 왕님 이번 뉴스 늘 응원한다. 감사합니다. 정권 송치는 어제 뭐라 그랬죠? 경찰의 모든 수사한 그거를 가지고 검찰에 넘겨라. 아주 무지막지하죠. 그리고 합동대응본부는 이제 김남희 의원이 발의하려고 했었던 내용 안에 들어있었던 건데요. 결과론적으로 뭐 잘 되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합동대응본부도 이것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제가 어제 오늘 열었던 영상 중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놓지 못하는 게 어쩌면 피해자 구제의 역할보다는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용하고 싶은 게 아닌가? 결국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당에서도 지금 보면은 뭐 선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특검 이상의 이 검경 합수본이 있는데 거기도 결국에는 지금 형태에서는 뭔가 보안 수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존치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뭐 저의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 말이 떠올라요. 그 칼을 쓰기로 생각했다면 아주 무서운 생각이다. 그걸 버려야 한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권 송치라든가 합동대응본부에 이거를 넘겨주는 방안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아마 이제 공수처, 중수청이 출범하면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공소유지권을 관련된 것들에 대한 변호사를 또 넣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그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권의 방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들도 듭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저 생각해보면 이제 공수청, 중수청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있는 발의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면 변호사들을 좀 확대해서 넣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으로 치자면 검찰들로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그 일부는 변호사들도 자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변호사였으면 두 발 손발 다 들고서 지금의 정부의 방향에 목소리를 맞췄을 겁니다. 제가 변호사였다면. 왜? 어떻게 하면 변호사에서 검찰 검사 못지않은 신분 상승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유익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더더욱 박은정 의원님이나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뭐 최강욱 전 의원님이라든가 뭐 추미애 지사님이라든가 시민들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의 그 소중함을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마지막까지 힘내주셔서 오케이가 나왔을 때 그때서야 저는 조금 안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한 관계들이 있다라고 저는 봐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